자, 이번 시간 이제 중세로 넘어왔죠.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고려 고대사를 다 했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고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을 몇 번 드리고 많이 드렸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니까 고대사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고대사를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고려는요, 아무래도 그 저번 시간에 고대사, 삼국양쟁, 그리고 남북국 시대 거쳐서 후삼국 왔잖아요. 그 시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왕조가 하나니까, 고려 왕조만 구분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그 110쪽에 중세 국가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양서양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개의 중세사는 설계사 시간에 공부하시고 일단 이제 가다 보면 중국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중국은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고요. 왼쪽에 그 후삼국 시대가 나오죠. 왼쪽에 후삼국 시대 그 그림을 제가 왼쪽에다가 집어넣었고요. 고려가 이제 그 삼국을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삼국의 통일 과정을 한번 공부하고 고려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까지 공부했었냐면, 자, 여기가 발해가 있고요. 그리고 자, 후백제가 900년에 성립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라가 있고요. 후신라 아니죠? 그리고 후고구려.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년에 후백제, 901년에 후 고구려. 그렇죠? 자, 요렇게까지 하고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책에서 보시면 양과로 1번에 고려의 건국이라고 됐어요. 이제 고려니까 그 후 고구려 궁예가 퇴출되고 고려 918년에 고려가 완성이 됐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왕건이 집권을 하게 됐다, 즉위하고. 그래서 고려가 맨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 후삼국 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어떻게 통일을 했느냐, 그 통일 과정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민족의 재통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1번에 전개, 후백제가 건국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900년, 후고구려 901년. 그런데 고려가 918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해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926년에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어요? 이 왕건은 머리 끝까지 납니다. 화가. 왜 그렇죠? 왕건은 고려. 그래서 고려를 건국했는데 고려는 어떤 나라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발해는 어떤 나라였죠? 제2의 고구려. 그럼 제3의 고구려가 고려인데, 자, 그렇다면 고구려, 형과 동생이자 먼저 생겼으니까 형이 죽었단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럼 복수를 해야죠. 누구? 윗동네 누굽니까? 거란이에요. 그런데 이 거란이 정신 못 차리고요. 얘들이 나라를 여기에다 이제 거란 이제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의 친교 관계를 요구하지요. 그래서 우리랑 친해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왕건은 어이가 없어요. 자, 왕건이 고려가 이렇게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의 그 대인선이라든가 그 대인선의 세자 대광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선은 이제 발해의 마지막 왕이고 대광현이 그 발해의 마지막 세자죠. 그러니까 이 거란이 아니었으면 다음 왕이 되었던 사람이 대광현인데, 이들이 이제 이 유민이죠. 이제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안타깝죠. 하여튼 유민이 내려왔을 때 왕건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왕족 대접을 하면서 극진 대접하면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리고 고생이 많으셨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거란 놈들은 지금 친교 관계를 요구하죠.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왕건은 이놈들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북진 정책이지요. 예전에 그 고구려의 장수왕은 어떤 정책을 했죠? 남진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아래를 찍어 누르겠다. 이제는 거꾸로 가는 거죠. 북으로 진격하겠다라는 거예요. 북으로 북진 정책. 그렇죠? 그런데 진격하려고 보니까 누가 걸려요? 얘들이 걸리죠.
신라는 어떻습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우호 정책을 펼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거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발해 멸망됐어요.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고 신라가 투항했는데 그 아래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발해 유민 포용. 그래서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로 망명했을 때 왕건은 극진히 대접을 했고요. 동그라미 3번. 신라가 투항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실 필요 없고 기억번 먼저 보세요. 공산전투가 있어요. 927년에. 이 공산전투는 뭐냐면 자, 백제하고 신라가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고려하고 후백제도 관계가 안 좋죠. 근데 927년이잖아. 자, 이때 견훤이요.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때 당시에 신라의 경혜왕이 있었는데요. 경혜왕을 공격해서 경혜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자 신난다 그러면서 후퇴하는 길에 왕건이 이 사실을 알고 도와주러 오죠. 그래서 여기서 빵 해가지고 대구 팔궁산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걸 공산전투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는 안 나와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왕건이 지금 보면 어찌됐건 신라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죠? 경혜왕 살해됐지만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후백제군을 공격을 했는데 아쉽게 여기에서 견훤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깨졌어요. 졌단 말이죠. 후백제는 막 신났죠.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신라 사람들은요, 이때 왕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왜? 야, 그래도 왕건이 역시 우리 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구나. 뭐 승패 여부에는 관계가 없이, 그렇죠? 우백제만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때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아래 후백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라도 마찬가지고 미안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 얘들을 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내가 니들을 쓸어버리겠어 라는 얘기를 하죠. 삼국 통일을 그 만천에 공표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걱정됐던 사람들은 신라죠. 안 그래도 얘들한테 두드려 맞았었는데, 그렇죠? 고려가 치면 이건 바람 앞에 등불이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에서 화백회의를 해요. 당시에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요. 뭡니까? 고려에 투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에 투항하게 되는 것이 935년이에요. 이 투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여러 가지를 봤죠. 발해가 멸망했을 때 극진 대접을 했었고, 그리고 왕족, 그 귀족들 다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팔궁산전투, 공산전투 같은 데서 봤을 때 왕건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투항을 했을 때요. 왕건은 경순왕이 무릎 꿇고 이제 항복 절차를 밟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투항합니다. 라고 할 때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막 뛰어내려 이제 일어나시오. 그러면서 경순왕에게 그 힘든 결정을 하셨소. 이럴 필요 없어. 그리고 끌고 올라가는 게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경순왕에게는 얘기하는 거죠. 일제 당신은 이제 왕은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지역은 당신이 다스리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최초의 사심관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심관제도, 그러니까 이름만 이제 고려가 된 거고 예전의 신라 땅을 다시 통치하게 되는 것이 경순왕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935년에 있었고요. 936년에 후백제 견훤이는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끝났다. 투항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자식들한테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나도 늙었구나. 자식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 신검과 둘째, 셋째 막 있는데 넷째 아들 금강이 있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이 신검 조금 애가 좀 성격이 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괜찮구나. 그래서 넷째 아들한테 물려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첫째 아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는 너무 오래 하셨네요. 노망이 드셨는지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감금시켜버려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이 왕에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훤이는
이 견훤이가 이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탈출 시도해서 탈출해가지고 왕건에게 귀의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왕건에게 항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건이 이 소식 다 들었어. 일어나시오. 얼마나 마음 상실이 크시겠소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군사를 빌려주시오. 가져가시오. 그래서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자신이 멸망케 하는 견훤이죠.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936년에 고려가 통일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려가 통일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란이 얘들은 웃긴 놈들이에요. 얘들이 친교 관계를 계속 이제 고려가 통일했다고 야 축하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이제 통일 국가로서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낙타를 50마리를 보내줘요. 낙타 50마리를 보내주는데 왕건이 알았다 고맙네 그리고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다가 낙타 50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거 아사시켜라, 굶겨 죽여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 한 방울도 안 먹이고 굶겨 죽여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거란과 적대적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걸어놨다라는 게 이게 만부교 사건인데 뭐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뭐 그게 그렇게 큰 일이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고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진돗개 하면 알아주잖아요. 진돗개 50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굶겨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매운동하고 막 시민단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반미 시위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자, 110쪽에 이제 어찌됐건 고려가 재통일을 했고 이제 고려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려 왕조 태조 왕건이죠. 그래서 태조의 정책, 고려 초기의 왕들의 업적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나라를 개창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조에서 성종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태조 그리고 세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이 있고요. 성종이 있어요. 자, 똑같이 성종이 있죠. 보세요. 이거 위에 거는 고려 왕조고 아래 거는 조선 왕조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거는 그냥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고 공부 지금 아니에요. 자, 태조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성계 왕건이에요. 똑같이 나라를 만들었고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거저거 다 해볼 거 아닙니까? 정치를 계속 해보고 그리고 왕권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맨 처음에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왕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왕권이 왕위 다툼을 하면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왕권을 계속 회복하겠다라는 노력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 그러면서 왕권이 강해졌을 때 조금 폭정 아닌 폭정이 시작되죠. 막 사람들도 막 죽이게 되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유해지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자, 선대 왕들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다 갖고 와봐라. 이제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이건 좋구나. 이건 나쁘구나.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고 그러면서 안정이 되죠. 그래서 이룰 성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나라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왕들이 어떤 정책을 했는지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왕조가 들어갈 때는 꼭 왕들의 정책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우리가 고려 시대를 갈 건데 고려 시대 왕들의 업적 정책을 볼 때 제가 이제 짚어 드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고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차분히 들어가 봅시다. 태조 왕건부터 들어가야죠. 태조 왕건.
자, 왕건이 이 나라를 세웠고 고려를 재통일을 했다라는 거죠. 후삼국을 통일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민생 안정이에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백성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전쟁을 나가니까. 그렇죠? 민생 안정을 해야죠. 이제 전쟁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취민 유도를 공표합니다. 취민 유도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취민 유도는 뭐냐면 한참 어렵잖아. 그래서 백성을 취할 때는 일정한 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함부로 동원하면 안 돼요. 지금 전쟁에서 많이 죽였는데 이러면 백성의 그 민심을 잃게 되고 그러면 왕이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취민 유도를 공표하면서 이제부터 세금은 10분의 1로 공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뭐 수탈이라든가 이런 걸 싹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게 흑창인데 요거 예전에 진대법 있었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시행했던 진대법을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춘대춘합제도로 곡식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제도죠. 이 흑창이 맨 처음엔 흑창이 이제 작게 시작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가면서 성종 때 가면 의창으로 개편이 돼요. 그러니까 성종 때 의창, 태조 때 흑창입니다. 그래서 흑창이냐 의창만 알아도 시기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빈민구제법 흑창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왕권도 강화하는데요. 이제 정계 그리고 계백료서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개자 동그라미 계율이지요. 어떤 계율이에요? 그 신하들에게 지켜야 될 관리 지침서입니다. 이거는 꼭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계율 몇 가지를 정해서 뇌물 받지 마라, 깨끗해야 된다, 백성을 위한 그 업무를 봐야 된다. 이런 계율, 관리 지침서, 정계와 계백 요소도 시행하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뿐만 아니고 훈효10조라고 해서 10가지 조목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내 아들들이 왕을 할 건데 얘들이 도대체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 왕들에게 계율, 똑같은 계율을 남깁니다. 10가지는 꼭 지켜라라는 훈효10조를 남기게 되고요. 그래서 훈효10조의 내용을 보면 웬만한 게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조에 보면 왕위 계승은 적자 적손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부자 상속이고 장자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4조에 보면 거라는 짐승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러니까 거라고 놀지 마라는 거예요. 5번째 보면 서경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서경은 평양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평양, 그렇죠? 지금 개경이 수도다 보니까 좀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으로 이 가게 되면 또 위 아래가 조금 그러니까 제2의 수도 평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서경인데 서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서경을 강조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북으로 가는 거잖아요. 북진 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은 굉장히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은 못하겠고 왕이 되면 가서 100일 동안 정도는 살아봐. 그러면 이건 말이 필요 없어 라는 거죠.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6조에서 보면 연등과 팔관, 연등회와 팔관회. 연등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기잖아요. 그렇죠? 이 연등 행사, 팔관 행사 이런 것들은 다 불교 행사인데 일단 고려는 어떤 나라예요? 불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불교 행사에 가감을 건의하지 못하게 해라. 왕이라면 불교 행사는 다 해야 된다. 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부처님의 덕이다 라는 얘기지요. 자, 111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태조 왕건이 통일은 했지만 예전에 백제와 신라에 살고 있었던 장수라든가 발해에 살고 있었던 그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힘이 있는 지방 호족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지방 호족 세력들을 찍어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까라는 연구를 하게 되죠. 그것이 호족 통합 정책이에요. 첫 번째, 일단 역분전을 지급하는데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국가의 통일 전쟁을 했었잖아요. 방금까지 통일 전쟁 했을 때 거기에서 전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논공행산
공을 논하고 그리고 상을 지급하는 논공 행상적인 성격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너스예요. 그래서 역분전을 지급하게 되고 공신우대 정책이지. 그리고 혼인 정책을 추구하는데요. 혼인 정책은 뭐냐면 지방 호족들이 힘이 강하죠. 얘들을 언제까지 두드러 패면서 확 찍어 누르겠습니까? 그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얼르고 달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식구를 만들면 돼요. 가족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 지방 호족들의 딸이 있으면 이 딸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장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 정책을 하는데 부인이 29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인 다 부인이야. 그러니까 이 혼인 정책은 그 지방 호족 세력들의 또 덕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방 호족 세력들은 또 힘이 있단 말이죠. 이 힘이 어디로 가요? 왕한테 가게 되죠. 왜요? 태조 왕건을 치겠다고 뭐 지방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겠어요? 그럼 사위 죽이겠다. 그러면 내 딸 죽이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때 더불어서 하는 정책이 사성 정책인데 뭐냐면 하사하는 겁니다. 성을. 그래서 왕시성을, 왕건이잖아. 왕시성을 하사해요. 내 가족이니까 왕시성이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귀족에서 왕족 반열로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잘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견제책인데요.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는데 이들이 그 사심관 제도는 경순왕 있죠? 경순왕을 사심관 최초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 지역 출신지의 고관을 그 지역 출신지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지방관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똘똘 뭉치겠죠. 야, 나 서울 태생인데 나 다 선후배야. 뭐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반란도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거 칠까?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야, 나 네 선배인데 하셔야지요. 제가 형님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연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심관의 최대 강점 아니면 뭐 단점 그건 뭐냐면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대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역모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심관도 엮어서 처벌을 하는 연대 책임을 물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심관 제도고 그리고 또 기인 제도가 있어요. 기인 제도는 뭐냐? 아까 그 지방 호족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지방 호족들의 자식들을 일정 기간 수도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왕실에서 하는 교육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인질로 묶어놓고 있는 거지. 일정 기간 묶어놓고 있다. 반란이야? 죽여. 야, 누구 아들이지? 죽여. 이렇게 되니까 반란을 어느 정도 억압할 수 있었던 기인 제도가 있었고요. 자, 북진 정책입니다. 만부교 사건은 아까 설명드렸고 동그라미 2번. 자, 북으로 진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북진 정책이 시행돼서 결과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 110쪽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 있죠. 원래 우리가 통일신라가 대동관에서 원산만까지였잖아요. 그런데 올라갔어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로 영토가 회복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회복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 북진 정책이 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은 또 어딜 중요시했죠? 서경을 또 중요시했던 이런 것도 다 북진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태조. 자, 태조 왕건이 이렇게 정책을 했는데요. 태조 왕건의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혜종입니다. 혜종. 여러분 혜종 조금 생소한 왕이죠. 자, 혜종의 혜종이 왕이 됐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일이 뭐냐면 왕권이 땅에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부인이 29명이죠. 그러면 자식을 아들만 2명씩 평균적으로 낳았다고 보면 벌써 50명이 넘죠. 뭐 3명이면 80명. 이것도 드러난 것만 29명이니까 하여튼 장난 아니야. 그러면 나도 왕자야. 이런 얘기들이 막 들면서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왕위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당연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때 대표적인 게 왕규의 난이 있었습니다. 왕규의 난. 여러분 왕규라고 하니까 성씨가 뭡니까? 왕씨죠. 그렇죠. 왕씨. 자, 태조 왕건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혼인 정책의
수혜를 입었던 왕규인데요. 왕규가 태조에게 딸을 주고 장인을 했는데 혜종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또 딸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언니인데 어머니가 돼버 이게 뭐야? 이거 동생인데 자식이 돼버리고 엉망. 근데 왕규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보세요. 태조 왕건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장인이니까 장인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서는 또 장인이고 엄청 무섭겠죠. 그렇죠? 이 왕규입니다. 왕규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왕규가 혜종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또 말이 됩니까? 왕이 말을 안 듣는 게 말이 돼. 일단 말을 안 듣으니까 이 어린 것을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러려면 내 외손자를 왕으로 시켜야겠다. 그리고 광주원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때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태조 왕건 이후에 왕권이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진압을 하는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혜종은 세성을 뜨고요. 그 다음에 정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종이 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결국에 정종도 왕권 강화는 이룩하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광종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름에서 광종하니까 좀 세 보이지 않아요? 광, 뭐 빛날 광, 미칠 광, 뭐 이런. 하여튼 광종하면 좀 세 보이죠. 자, 보세요. 혜종도 왕권 강화를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정종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왕권 강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왕위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때 광종은 또 어떻게 보면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태조고 뭐 왕건이 하여튼 고려사의 족보를 따지는 사람은 이제 공부 못하는 겁니다. 족보가요. 예전에도 그랬고 고대사도 그랬고 중세사도 그랬고 중세사 고려는 특히 엄청 심했어요. 근친혼이 성행을 합니다. 왕족끼리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누나 그리고 뭐 동생 뭐 할 거 없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리니까 유전자가 조금 안 좋겠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친혼은 우리는 금지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근친혼이 성행했단 말이죠. 광종이 이제 왕에 즉위하면서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칼을 뽑아버리죠. 그 첫 번째가 노비양건법인데 노비양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신분구조가 있단 말이죠. 자, 왕이 있고요. 귀족층이 있습니다. 귀족은 상위 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한 80% 이상이 그 평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노비인데 천민인데 자, 이 구조가요. 이 신분 구조가 엄청나게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이 터지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싸우죠. 그러면 이긴 사람이 이거고 진 사람은 꿇게 되는 거고 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리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지게 되면 뭐가 돼요? 노비로 강등돼 버리죠. 그 사람 승자의 노비가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끝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민이었는데 원래 평민인데 노비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와 불쌍하네 이게 아니고 다 돈으로 보이잖아요. 세금은 누가 납부하죠? 대부분 평민이 납부하는데 지금 이렇게 납부해야 될 세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만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종에 들어서 뭔가 정치, 개혁 정치를 하려도 돈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이렇게 돈을 안 내 어디 갔어 이거 보니까 노비 얘들 왜 노비가 됐어? 야 장부 갖고 와. 그래서 장부를 갖고 와서 원래 평민이었던 사람들을 노비가 된 사람들 이 사람은 원래 다시 평민으로 바꿔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비였던 사람이 평민이 돼 버렸죠. 이것이 노비양건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그렇죠. 국가의 경제가 올라가죠.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왜요? 왕이요. 이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왕이. 근데 왕을 시해하려고 한다? 이놈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돌멩이 하나씩만 돌리면 바로 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귀족들이 이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이런 왕권 강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노비양건법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시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제입니다. 이 후주라는 곳에서 후주라는 국가에서 이제 넘어온 쌍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쌍기라는 사람에게 야, 내가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하거든. 이 썩어빠진 대신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데 합법적인 수단이 뭐가 없을까라고 할 때 이 썩어빠진 부패한 관리들을 청소할 때는 신진 관료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 계속 해봐. 신진 관료를 어떻게 하냐면 학식 있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뽑으면 이런 일이 좀 덜 할 겁니다. 그거 좋다. 그게 뭔데? 과거제지요. 그래서 그 고려 최초로 시행한 과거제, 광종 때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관만 뽑게 돼요. 무관 시험은 없다라는 한계점을 들고 있지요. 그리고 승려를 뽑는 승과 시험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건 나중에 하고, 자, 문과 시험만 봤다라는 거예요. 무과 시험은 없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과거제. 자, 그리고 이 광종은요, 황제를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황제의 국가다라고 황제를 칭하고, 그리고 광덕이라든가 준풍이라든가 이것이 또 연호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국가의 강대함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칭제, 건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칭제 건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광종이 시행한 왕권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찍어 누르고 있죠? 찍어 누르고 있고 요거에 반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면 돼요. 이것이 이제 광종이었어요. 엄청 무섭죠. 자, 그리고 광종은 또 여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하냐면 그 아래에 보시면 양거리 2번에 통치체제 정비 나오죠. 거기에서 백관공복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관공복제라고 하면 무엇을 하는 거지요? 옷에 관복에 색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위계질서가 확립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위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제위보라는 것은 뭐냐면 보가 뭐냐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사랑의 열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자선단체 해가지고 뭐 돈 모아서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이걸 국가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공적 자금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세금 걷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딱 해서 공적 자금을 만들어요. 그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기관에서 그 재산이 있으니까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겠죠. 이 이자를 가지고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예요. 이게 보예요. 이 제위보를 또 설치해서 빈민 구제에도 생각을 했던 왕이 광종입니다. 자, 그 광종 다음에 이제 경종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요. 이 경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전식과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정전식과 전식과는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그 경제편 들어가잖아요. 그때 자세하게 공부하니까요. 지금 벌써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굽니까? 성종입니다. 성종. 이제 모르겠죠. 성종하면 완성 단계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걸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고 국가의 기틀이 형성되게 되는 왕 성종이에요. 자, 성종 한번 볼게요. 성종이 이제 왕위에 딱 등극을 했습니다. 자, 왕위에 딱 돼서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좀 변했고 오랜 기간 됐고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왕으로 했는데 선왕들이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죠. 광종 피 봤죠? 경종도 역시 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살벌했던 그 왕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종이 들어와서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덕으로 정치를 할 거니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잘못했다간 그냥 다 죽어요. 협박 피우고 막 그냥 죽어버려. 왕이 뭐라고 했어 너? 아니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죽어 그러면 죽어. 그랬던 분위기에서 성종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것도 믿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겠지. 그러니까 성종이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 이제부터 개혁 정치할 거거든요. 자 숙제와 그래서 레포트를 내줘요. 이만큼 막 숙제를 쫙 주.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매일 막 이것만 쓰는 거예요. 개혁 정치. 그래서 오늘이 딱 됐습니다. 자, 딱 갔더니 대신들이 숙제를 해왔죠. 숙제 내용 딱 보니까 이만큼씩 돼서 쫙 있어요. 성종이 그걸 다 가져가서 보는 거죠. 이때 보니까 최승로라는 사람이 제출한 레포트가 가장 좋더라라는 거죠. 최승로가 28개의 조목을 담은 시무 28조를 건의를 했습니다. 성종이 이걸 보고 야, 이게 옳았구나. 가장 좋더라라고 하는데 요 내용의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유교 정치입니다. 그래서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근간으로 해서 성종이 개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종하면 최승로, 최승로하면 시무 28조.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하면 유교정치, 다시 하면 성종의 유교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종 이퀄 최승로 보시면 돼요. 자, 양거로 1번 유학의 지능, 최승로의 5대왕 평가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대 선왕이 있잖아요. 이 최승로는 이 5대 왕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들이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잘한 거는 태조 왕건. 비판할 게 없다라는 거죠. 엄청 잘했다라는 건데 점점 가면서 엉망진창이 되다가 결국에는 광종 때 비로소 피를 봤다라는 거죠. 광종을 평가절하합니다. 이 양반은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 과거제를 시행해서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관리를 만들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제가 붕괴되고 또 어디 있어? 노비한범법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데 그 양민이 된 노비가요. 주인이 양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죠? 이 양민을 가서 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 두드러 팼지 예전에. 아니 야 어디 노비 나 지금 너랑 똑같거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질서를 파기했던 광종 게다가 피를 많이 봤어. 여차하면 다 죽였고 왕이 저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일 비판을 했던 것이 광종이었다라는 거죠. 최승로. 자 5대왕의 평가 보시면 그 내용이 적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다라고 해서 성종이 이제부터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112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7조에 보면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외관을 두자고 했었는데 태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라는 거죠. 외관이라고 하면 지방관이에요. 그래서 지방관을 적재적소에 웬만하면 전국에 다 뿌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지요. 자 13조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엔 팔관을 베푸는데 뭐예요? 불교 행사죠. 태조는 불교 행사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불교 행사가요. 최대 단점이 있었으니 이게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불교 국가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왕이 있죠? 그러면 교황도 있어요. 그렇죠? 교황이 주최하는 부처님 오신 날. 이거는 난리가 나겠죠. 국가가 그냥 경축일이고 그냥 쉬는 날입니다. 왜? 우리 불교 국가죠. 부처님의 국가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 일부를 띄워가지고 불교 행사를 하게 되니까 이 불교 행사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성대한 불교 행사. 그러면 이 돈이 다 누구 겁니까? 백성들의 돈이죠. 그러니까 이때 최승로는 얘기합니다. 불교 행사를 조금 억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니까 성종이 옳소! 없애시오. 그래서 한술 더 떠서 폐지시켜버리는 것이 성종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 현종 때 부활하게는 되는데 불교 행사도 폐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최승로는 폐지하자고는 안 했어요. 근데 폐지해버렸습니다. 자, 20조에 보면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고 그러니까 불교는 몸을 닦는 거다라는 거죠. 유교는 치국이다는. 유교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건데 불교는 내세를 위한 거죠. 현세가 아니에요. 죽어서 부처님의 덕으로 좋은 곳에 가자. 이게 불교 아닙니까? 근데
유교는 뭐라고 그랬죠? 국가를 다스리는 거죠. 치국에 관련된 건 현세 백성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데, 자, 지금 보자. 그러면 현세가 먼저냐, 내세가 먼저냐? 일단 내가 잘 먹고 봐야죠. 현세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유교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불교는 나빠가 아니고 불교도 중요하지만 유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교의 비중을 뒀던 게 최승로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이제 성종의 정책, 유교 진흥 정책으로서 불교 행사 이제 없애버렸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국자감이라는 대학교를 만듭니다. 고려의 대학교 국자감이에요. 통일신라는요, 국학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경학박사, 의학박사 해서 박사들을 많이 배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과리 2번에 통치체제 정비 이성육부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삼성육부는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을 해서 이성육부로 개편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중앙 정치체제를 만들죠. 자, 그리고 12목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12목에 지방관인 목사를 파견합니다. 22남로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 것처럼 12개 특별시를 만들어 놓고 이 12개 특별시를 12목을 만들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죠. 이건 최승로가 건의했던 그 내용이고 다 거의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동육주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의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의창이라고 하는 백성을 구제하는 거죠. 백성 구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 개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더욱더 확대해서 개편을 해서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줍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평창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의창과 상평창은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구입니다. 자, 물가가 갑자기 상승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면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면 이 상평창에서 힘을 씁니다. 자, 물가 상승했다. 그러면 이 그 곡식이 적단 얘기죠. 쌀이 적으니까 쌀값이 폭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국가에서 뿌려버리죠. 그러면 쌀값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담당했던 것이 상평창이에요. 자, 화폐도 찍어내는데 건원중보입니다. 건원중보. 자, 이 화폐는요. 고려, 조선 전기까지 화폐를 무수히 많이 찍어요. 왕들마다 화폐를 찍긴 하는데 이때 고려시대 성종 때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 어떤 거였냐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급자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급자족이 뭐죠? 자신이 필요한 걸 자신이 그냥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냥 농사 짓고 그 땅에서 농사된 걸로 그냥 먹고 사는 자급자족 경제 생활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시장이 필요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해서 먹는 건데요. 자급자족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원중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래서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 통치체제 정비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일단 통치체 정비 같은 경우 하면 보통 한 15분, 20분은 쑥 지나가요. 그러면 1시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태조, 왕건 다 외워야 돼요. 해종과 정종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광종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태조, 광종, 그리고 성종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은 시험 문제 언제든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희한하게 성종보다 광종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종 나오고 근데 비등비등하게 나와요. 그리고 태조가 나오니까요. 정리 잘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통치체제 정비 이성육부부터 공부하겠습니다.